이미영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담긴 낡은 앨범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앨범 속 사진들은 한 남자의 생애와 그 곁을 그림자처럼 지켜온 한 여인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강철수 회장,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쥐락펴락했던 거목. 이제 그는 침대에 누워 희미한 숨소리만을 내뱉는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미영은 그를 20년 동안 돌본 간병인이자 어쩌면 그 누구보다 그를 잘 아는 유일한 존재였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쓸쓸한 바람이 불어왔다. 단풍잎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가지에 매달려 있다가 이내 힘없이 떨어져 내렸다. 강 회장의 대저택은 넓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차가운 적막감이 감돌았다. 이미영은 강 회장의 침상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쭈글쭈글하고 힘없는 손이었지만 한때는 세상을 움직이던 강인한 손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묵묵히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25,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햇병아리 간병인이었던 그녀는 강 회장에 온화하면서도 강직한 모습에 점차 이끌렸다. 그는 그저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준 스승이자 때로는 엄격한 아버지 같았고 때로는 깊은 이해심으로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준 친구였다. 회장님, 이제 정말 떠나야 할 때가 왔네요. 이미영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늘게 떨렸다. 강 회장은 알아듣는 듯 미세하게 눈꺼풀을 움직였다.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후 그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몸의 절반이 마비되었고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오직 이미영만이 그의 미세한 눈빛과 손짓으로 그의 의사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날 참이었다. 강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자 하나뿐인 아들 강현우 변호사가 그렇게 결정했다. 그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오랜 관계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했다. 그는 최근 들어 부쩍 말라가는 아버지의 모습과 그를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는 이미영의 모습을 보고 결정을 내렸다. 이미영 씨 아버지를 최고급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적인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영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보상은 해드릴 겁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이미영은 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강 회장을 간병한 지 20년, 그녀의 청춘이 고스란히 이 저택에 묻혀 있었다. 그녀에게 강 회장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삶의 일부였고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러나 현우에게는 이미영은 그저 고용된 간병인일 뿐이었다. 그녀의 슬픔은 그의 계산적인 판단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미영은 겨우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짐을 정리했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의 것이라고 할 만한 물건은 거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일에 충실했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강 회장의 방을 정리했다. 오래된 서랍장 안에는 그의 손때 묻은 책들과 서류들이 가득했다. 이미영은 강 회장이 평소 즐겨 읽던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책갈피에는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강 회장의 필체로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불편한 법이다.
이미영은 메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강 회장은 생전에 종종 알 수 없는 말을 하곤 했다. 그는 분명 무언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강 회장의 침상 곁을 떠나기 전 이미영은 마지막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강 회장은 힘겹게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다. 미, 영, 진, 실. 이지혜는 강 회장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진실, 무슨 진실을 말하려는 것일까? 그녀는 강 회장의 마지막 말에 의미를 부여하려 애썼지만 이내 절망했다. 강 회장은 이미 요양원으로 떠날 채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시간이 없었다. 강 회장이 휠체어에 앉혀져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이미영은 묵묵히 지켜보았다. 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었다. 이미영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것을 잃는 듯한 상실감에 휩싸였다. 강 회장이 저택을 떠나고 난 후 이미영은 자신의 마지막 짐을 챙겼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애써 흘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곳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의 삶은 오직 강 회장을 중심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이미영 씨, 잠깐만요.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우였다. 이미영은 고개를 돌렸다. 현우는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께서 방금 요양원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이 종이를 주시면서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영, 진실, 찾아줘 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우의 말에 이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강 회장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하려 했던 그 진실이었다. 이미영은 현우가 건네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마치 암호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종이의 한쪽 모서리에는 희미하게 그려진 작은 장미 그림이 보였다. 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이런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게다가 아까 저에게도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장미, 비밀, 현우, 조심해 라고요. 이미영은 종이의 숫자를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강 회장의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20년 전 그녀가 처음 이 저택에 왔을 때 강 회장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그리고 가끔 잠꼬대처럼 장미라는 말을 중얼거리곤 했다. 이미영은 그저 노인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강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현우가 발견한 암호 같은 종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장미, 이미영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현우는 그녀의 말에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미영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강 회장은 단순한 노쇠함으로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 중요한 진실을 숨기고 있었고 그 진실을 자신에게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현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이미영을 응시했다.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요. 하지만 제가 찾아낼 겁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이거 보십시오. 그가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강 회장 회사인 강상그룹의 내부 감사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최근 몇 년간 회사의 자금이 외부로 불법적으로 유출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금액은 천문학적이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기신 이 암호 같은 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미영이 강 회장과 가장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미영은 현우의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강 회장의 병, 알 수 없는 암호, 그리고 회사 내부의 비리.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진실, 찾아줘.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20년 동안 그녀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변호사님, 이미영은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돕겠습니다. 회장님의 진실을 밝히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요. 하지만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우는 이미영의 결연한 눈빛에 잠시 놀랐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습니다. 이미영 씨,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회장님의 모든 과거 기록과 이 저택에 머물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0년 동안 회장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은 저뿐입니다. 저는 회장님의 모든 흔적을 뒤져 진실을 찾아낼 겁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차가운 성격과 달리 이미영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그도 느꼈다. 어쩌면 이 여인이 정말로 해답을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좋습니다. 이미영 씨, 당신에게 모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에게도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의 명예와 회사를 지켜야 합니다. 현우는 결심한 듯 말했다. 이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약하지만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 나서는 탐정이었다. 그녀는 20년간의 세월이 묻힌 이 저택에서 강 회장이 남긴 마지막 암호를 풀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할 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없는 위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미영은 강 회장이 남긴 암호 같은 종이를 들고 그의 서재로 향했다. 20년 동안 수없이 드나들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 서재는 미지의 장소처럼 느껴졌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오래된 고서와 희귀본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강 회장이 쓰던 낡은 만년필과 두툼한 돋보기, 그리고 늘 손때 묻어있던 일기장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받은 강상그룹의 감사 보고서를 펼쳤다. 보고서에는 최근 2년 강 회장이 쓰러진 이후부터 그룹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정황들이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수십억,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이 수상한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자금 유출의 배후에는 늘 대리인 A라는 익명의 존재가 있었다. 감사팀은 대리인 A가 그룹 내부의 고위층 인사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증거도 잡지 못했다. 이미영은 직감적으로 이 대리인 A가 강 회장이 언급한 진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암호 같은 종이를 펼쳤다. 숫자, 기호, 그리고 작은 장미 그림. 이미영은 20년 전
강 회장이 자주 밤마다 잠꼬대처럼 장미라는 단어를 중얼거렸던 것을 떠올렸다. 당시 그녀는 그것이 단순히 노인의 몽유병 증세라고만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왔다. 장미. 그것은 강 회장의 어떤 깊은 기억과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그녀는 서재의 모든 책을 샅샅이 뒤졌다. 강 회장이 아끼던 고서들, 경영서적, 심지어 시집까지 책들 사이에서 단서를 찾으려 애썼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 회장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풀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어느 날 밤, 이미영은 지쳐서 서재 바닥에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강 회장을 보았다. 그는 젊은 여인과 함께 장미덩굴이 우거진 정원에 서 있었다. 여인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강 회장은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여인의 머리에는 붉은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꿈속의 강 회장은 이미영을 향해 손을 뻗으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그의 입 모양만이 진실, 장미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잠에서 깬 이미영은 꿈속의 여인을 떠올렸다. 그리고 문득 그녀가 강 회장의 일기장을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 회장은 매일 밤 잠들기 전 그 일기장에 무언가를 적곤 했다. 이미영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일기장은 낡고 오래되었지만 강 회장의 정갈한 필체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40년 전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였다. 윤서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강 회장은 그녀를 나의 장미라고 불렀다. 그들은 열렬히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집안은 윤서와의 결혼을 반대했다. 윤서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강 회장이 추진하던 핵심 사업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프로젝트는 좌초되었고 강 회장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당시 경찰 수사는 윤서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윤서의 집에서 프로젝트 기밀 문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윤서는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윤서는 모든 것을 뒤집어쓴 채 감옥에 갇혔고 그 충격으로 인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강 회장은 윤서의 무죄를 믿었지만 집안의 압력과 현실의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윤서는 감옥에서 병으로 사망했다. 강 회장은 일기장에 자신의 죄책감과 윤서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그는 윤서가 결코 배신자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는 평생을 윤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살아왔지만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에 가려 그 진실을 파헤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들 현우가 태어나기 전부터 윤서에 대한 죄책감과 진실을 밝히지 못한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미영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강 회장의 최근 필체가 보였다. 삐뚤빼뚤하고 힘겨웠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장미, 암호, 파일, 박지훈.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장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박지훈, 이미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박지훈은 강상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미래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강 회장의 옛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다. 일기장에는 박지훈이 40년 전 프로젝트 정보 유출 사건의 진짜 배우일 것이라는 강 회장의 의심이 적혀 있었다.
박지훈은 당시 강 회장과 가장 가까웠던 인물 중 하나였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는 윤서를 이용해 강 회장을 무너뜨리고 그 프로젝트의 이권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이지혜는 강 회장이 남긴 암호 같은 종이와 일기장을 비교했다. 암호 속 숫자들은 박지훈의 이름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암시하는 듯했다. 그리고 장미 그림은 윤서의 비극적인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쓰러지기 전까지도 윤서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이미영에게 맡긴 것이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제가 단서를 찾았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남기신 암호와 장미 그림은 40년 전 회장님의 첫사랑 윤서 씨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박지훈 회장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우는 이미영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박지훈이요, 그게 정말입니까? 일기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남기신 암호는 아마 박지훈 회장의 어떤 비밀과 관련된 것일 겁니다. 게다가 지금 강상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대리인 A가 박지훈 회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40년 전에도 회장님을 배신했습니다. 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박지훈을 오랜 라이벌이자 비록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한때 신뢰했던 인물로만 알고 있었다. 그가 아버지의 과거를 파괴하고 현재까지도 회사를 노리고 있었다니 지금 당장 제가 있는 곳으로 와주십시오. 제가 직접 일기장과 암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은 현우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현우는 서둘러 저택으로 돌아왔다. 이미영은 일기장의 내용과 암호의 연관성을 현우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현우는 일기장 속 아버지의 고통과 윤서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병이 단순한 뇌출혈이 아니라 박지훈에 대한 깊은 분노와 복수심이 쌓여 생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쳤다. 이 암호, 제가 아는 암호 해독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지훈의 과거 행적과 현재 강상그룹의 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현우의 눈빛에는 냉철한 분석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연민, 그리고 박지훈에 대한 분노가 교차했다.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비서였다.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강 회장님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회장님께서 요양원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고. 현우와 이미영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강 회장이 쓰러졌다고 게다가 혼수 상태라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강 회장을 의도적으로 해친 것이 분명했다. 박지훈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 회장을 제거하려 한 것이었다. 이미영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들은 시간을 다투는 싸움을 시작한 것이었다. 진실을 밝히고 강 회장을 지키고 박지훈의 야망을 막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강 회장의 갑작스러운 혼수 상태는 이미영과 현우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거대한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강 검사, 아니, 이제는 강 회장의 아들로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 현우는 자신의 아버지가 단순히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를 느꼈다. 이미영은 강 회장이 남긴 암호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위기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현우는 즉시 아버지의 주치의와 요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강 회장의 혼수 상태가 노환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악화라고 주장할 뿐이었다. 현우는 그들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읽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강 회장을 해쳤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이미영에게 아버지의 서재에 다시 들어가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달라고 부탁했다. 강 회장이 남긴 암호와 일기장 외에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이미영은 다시 강 회장의 서재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단서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강 회장이 가장 아끼던 책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손에 닿은 것은 낡은 세계 지도였다. 강 회장의 책상 한쪽 벽에 걸려있던 지도였다. 그는 평소 세계 경제 동향을 살피는 것을 즐겼기에 지도는 늘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 이미영은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지도의 특정 지역에 희미하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40년 전 강 회장의 프로젝트가 좌초되었던 그 지역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점이 찍혀 있었다. 그 점은 바로 박지훈 회장이 최근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려 했던 해외의 한 섬나라였다. 이미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암호가 담긴 종이를 지도와 비교했다. 암호 속의 숫자들은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는 좌표처럼 보였다. 이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좌표를 입력했다. 지도가 확대되면서 그녀가 방금 확인했던 그 섬나라의 특정 지점으로 포커스되었다. 그곳은 지도상으로도 인적이 드문 외딴 섬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로즈 아일랜드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로즈 아일랜드, 장미섬. 이미영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강 회장의 첫사랑 윤서의 상징이 장미였다. 그리고 그 섬의 이름에 장미가 들어있었다. 이곳이 바로 강 회장과 윤서의 추억이 담긴 장소이자 40년 전 비극이 시작된 장소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서재를 샅샅이 뒤져 또 다른 단서를 찾았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발견했다. 열쇠들은 오래되어 녹슬어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다른 열쇠들과는 달리 특별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삐뚤어진 철사가 여러 번 감겨 있었고 손잡이 부분에는 작은 장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미영은 직감적으로 이 열쇠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현우는 이미영이 찾아낸 지도와 열쇠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로즈 아일랜드, 아버지의 첫사랑과 관련된 장소라니 박지훈이 왜 그곳에 투자를 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40년 전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이 그곳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박지훈은 그 진실을 묻기 위해 그곳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영은 냉철하게 추리했다. 이 열쇠는 아마 그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여는 열쇠일 겁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진실을 담고 있는 곳을요. 현우는 로즈 아일랜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곳은 알려진 바와 같이 한때 강상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부지였지만 40년 전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박지훈의 미래그룹이 그곳에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박지훈은 그곳을 미래에너지연구단지로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우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로즈 아일랜드로 직접 가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이미영은 그를 말렸다. 변호사님, 위험합니다. 박지훈은 이미 회장님을 해쳤습니다. 당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진실을 밝히고 박지훈의 야욕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현우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하기만 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이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영은 현우와 동행하기로 결심했다. 20년간 강 회장을 그림자처럼 지켜왔듯이 이제는 그의 아들을, 그리고 그가 남긴 진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서재에서 또 다른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윤서의 일기장이었다. 윤서는 감옥에 갇힌 채 자신의 무고함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이용해 강 회장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박지훈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었다. 윤서의 일기장에는 박지훈이 강 회장의 프로젝트 기밀을 빼돌려 윤서의 집에 숨겼고, 이를 빌미로 윤서를 감옥에 보내 강 회장에게 치명타를 입혔다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윤서는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박지훈의 죄를 세상에 알리려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장을 감옥 동료에게 맡겼고, 그 동료가 출소 후 강 회장에게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적혀 있었다. 강 회장은 뒤늦게 윤서의 일기장을 손에 넣게 되었고, 그녀의 무고함과 박지훈의 악행을 확신하게 된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이미영은 윤서의 일기장을 들고 현우에게 말했다. 박지훈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사람의 사랑을 파괴했습니다. 현우는 윤서의 일기장을 읽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버지가 40년 동안 품고 있던 슬픔과 죄책감의 무게가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박지훈은 단순히 회사를 노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살인자이자 파괴자였다. 그들은 로즈 아일랜드로 향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현우는 극비리에 사설 탐정팀을 고용하여 박지훈의 로즈 아일랜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했다. 탐정팀은 로즈 아일랜드의 지하에 거대한 폐쇄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시설은 40년 전 강 회장의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함께 버려진 곳이었다. 박지훈이 그곳을 다시 활성화하려 한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그곳에 진실이 있을 겁니다. 이미영은 확신했다. 그리고 박지훈은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할 겁니다. 그들은 로즈 아일랜드로 가는 배편을 예약했다. 하지만 출발 전날 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했다. 현우의 사무실의 괴한이 침입하여 아버지의 일기장과 이미영이 찾아낸 암호를 훔쳐가려 했다. 다행히 현우가 미리 대비한 덕분에 괴한은 빈손으로 도망쳤지만, 이는 박지훈이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제 확신합니다. 박지훈은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아버지를 해쳤고 이제는 우리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강 회장의 오래된 열쇠 꾸러미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 열쇠가 로즈 아일랜드의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새벽, 아무도 모르게 로즈 아일랜드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20년의 세월 속에 묻힌 진실을 밝히고 강 회장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로즈 아일랜드로 향하는 배는 새벽에 안개 속을 가르며 나아갔다. 거친 파도가 배를 흔들었지만 이미영과 현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들의 심장은 미지의 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곧 마주하게 될 진실에 대한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뱃머리에 서서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미영은 지난 2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강 회장의 곁을 지키며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돌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이 여정에 뛰어들었고 그 안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섬에 도착하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인적이 끊긴 낡은 부두와 빽빽한 숲이었다. 박지훈 회장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섬은 여전히 원시림과 같았다. 현우가 고용한 사설 탐정팀이 미리 섬에 도착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탐정팀은 로즈 아일랜드의 지형과 박지훈의 미래그룹이 진행 중인 개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해 놓았다. 변호사님, 이지혜 씨, 미래그룹의 인원들이 섬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옛 프로젝트 부지였던 곳과 지하시설 주변은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습니다. 탐정팀장이 보고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진실을 숨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는 이미영에게 강 회장의 옛 일기장과 윤서의 일기장을 건넸다. 이 증거들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탐정팀의 안내를 받아 섬의 깊은 곳으로 향했다. 숲은 울창했고 오래된 나무 뿌리들이 길을 가로막았다. 이미영은 윤서의 일기장에 적힌 로즈 아일랜드의 묘사를 떠올렸다. 윤서는 이곳을 사랑이 피어나던 장미의 정원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지금의 섬은 황량하고 스산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마치 과거의 비극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듯이 몇 시간을 걸어 그들은 옛 프로젝트 부지에 도착했다. 녹슨 철제 구조물들이 무너져 있었고 낡은 중장비들이 버려져 있었다. 이곳은 40년 전 강 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좌초된 현장이었다. 그리고 이곳 지하에 거대한 비밀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이 현우의 사설 탐정팀이 알아낸 정보였다. 지하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는 저곳입니다. 하지만 경비가 삼엄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탐정팀장이 폐쇄된 듯 보이는 낡은 건물 한 채를 가리켰다. 그들은 경비들의 눈을 피해 건물 내부로 침투했다. 건물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내부를 비추자 낡은 연구 장비들과 알 수 없는 기계들이 먼지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이곳은 한때 최첨단 연구가 진행되던 곳이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정지해 있었다. 이미영은 강 회장이 남긴 열쇠 꾸러미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윤서의 일기장에서 본 그림과 비슷한 장미 문양이 새겨진 열쇠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낡은 금속문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지하 벙커로 이어지는 통로였다. 통로는 길고 어두웠다. 벽에는 낡은 배선들이 늘어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통로를 따라 내려갔다. 이미영은 강 회장과 윤서의 과거가 바로 이곳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느꼈다. 통로 끝에는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다. 철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이미영은 현우가 고용했던 암호 해독 전문가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강 회장이 남긴 암호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다. 전문가의 분석 결과 암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고대 언어의 특정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 것이라는 답변이 왔다. 그 언어는 40년 전 강상그룹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던 언어였다. 그리고 암호가 가리키는 메시지는 과거는 숨겨지지 않는다.
진실은 이곳에 잠들어 있다, 였다. 그때 철문 뒤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안에 있는 듯했다. 현우는 탐정팀장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탐정팀원들이 철문을 향해 조용히 접근했다. 찰칵, 갑자기 철문이 안에서 열렸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 한 명이 나타났다. 그는 늙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맑았다. 그는 현우와 이미영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누구시오? 어떻게 이곳까지? 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저희는 강상그룹의 강현우 변호사와 강 회장님을 모시던 이미영입니다. 이곳에 40년 전 강 회장님께서 진행하시던 프로젝트에 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우가 차분하게 말했다. 노인은 현우의 말에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올 것이 왔군. 나는 이곳을 40년 동안 지켜왔소. 강 회장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인의 이름은 김성호였다. 그는 40년 전 강 회장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핵심 연구원이었다. 그는 강 회장이 가장 신뢰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김성호는 그들을 지하시설 안으로 안내했다. 시설 내부는 거대하고 복잡한 미로 같았다. 낡은 연구실, 통제실,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대한 기계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곳은 겉으로는 에너지 연구 시설이었지만 실제로는 생체 실험이 비밀리에 진행되던 곳이었어. 김성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박지훈은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어. 그는 강 회장의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강 회장을 제거하려 했지. 그리고 윤서 씨는 그들의 희생양이었어. 김성호의 설명을 들으며 이미영과 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40년 전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에너지 개발이 아니라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인을 만들려는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이었다. 박지훈은 이 기술을 손에 넣어 군사적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려 했던 것이다. 윤서는 박지훈의 악행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를 강 회장에게 알리려다 박지훈의 함정에 빠져 희생된 것이었다. 그들은 윤서 씨를 제거한 후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이곳을 폐쇄했소. 그리고 강 회장님에게는 윤서 씨가 배신자이며 프로젝트를 망쳤다고 조작된 증거를 제시했지. 김성호가 쓰라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도 박지훈 때문입니까? 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소. 강 회장님은 최근 들어 박지훈의 옛 비자금 장부를 통해 40년 전 사건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소. 그는 박지훈이 다시 이 섬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박지훈이 이 바이오 기술을 이용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 박지훈은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강 회장님을 해쳤을 것이오. 김성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김성호는 그들을 지하시설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낡은 금고 하나가 놓여 있었다. 금고는 견고하게 잠겨 있었고 아무도 열 수 없도록 특수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이곳에 40년 전 강 회장님과 내가 목숨을 걸고 숨겨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 김성호가 말했다. 박지훈의 모든 죄를 증명할 자료들, 그리고 윤서 씨의 무고함을 밝힐 핵심 증거들이 모두 이곳에 있어. 하지만 이 금고는 특수한 열쇠로만 열 수 있어. 이미영은 강 회장이 남긴 열쇠 꾸러미에서 장미 문양이 새겨진 열쇠를 꺼냈다. 김성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바로 그 열쇠 강 회장님만이 가지고 계시던 그 열쇠요. 이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금고의 자물쇠에 넣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
오래된 테이프 녹음기, 그리고 USB 드라이브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 이것이 모든 진실입니다. 이미영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서류 뭉치에는 박지훈이 윤서를 이용해 강 회장을 속이고 프로젝트를 파괴한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테이프에는 박지훈이 그의 공범들과 함께 음모를 꾸미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고, USB 드라이브에는 그들이 윤서를 감옥에 보내고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하 벙커 입구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벙커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였다. 박지훈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를 눈치채고 이곳까지 쫓아온 것이 분명했다. 젠장 들켰습니다. 탐정팀장이 소리쳤다. 현우는 즉시 금고안의 증거물들을 꺼내 이미영에게 건넸다. 이미영 씨, 이것들을 가지고 먼저 탈출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시간을 벌겠습니다. 안 됩니다, 변호사님. 이미영이 소리쳤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자 윤서 씨의 억울함을 풀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것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현우의 눈빛은 비장했다. 박지훈의 부하들이 통로를 따라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미영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금고 안에 모든 증거물들을 품에 안고 다른 쪽으로 난 비밀 통로를 향해 몸을 던졌다. 김성호 박사도 그녀와 함께했다. 현우는 탐정 팀원들과 함께 남아서 박지훈의 부하들과 맞섰다. 격렬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미영은 뒤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비명소리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반드시 살아나가야 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지하벙커의 비밀 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이미영은 김성호 박사와 함께 빛 한 줄기 없는 통로를 따라 필사적으로 달려나갔다. 뒤에서는 박지훈의 부하들이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현우와 탐정 팀원들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지만 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이미영의 가슴 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현우에 대한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강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자 이제 막 진실의 무게를 알게 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를 반드시 지켜야 했다. 통로는 예상보다 훨씬 길었다. 흙냄새와 함께 습기가 가득한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김성호 박사는 늙은 몸으로도 이미영을 재촉하며 앞장섰다. 그는 이 통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존재는 이미영에게 큰 의지가 되었다. 40년 전 그는 강 회장과 함께 이 비밀을 숨겼고 이제 다시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그녀와 함께하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마침내 통로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미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출구였다.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통로 끝에 다다랐다. 출구는 섬의 깊은 숲속에 숨겨진 작은 폐가 뒤편의 낡은 우물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미영은 우물 위로 몸을 내던지듯 기어나왔다. 신선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켰다. 박사님, 괜찮으세요? 이미영이 김성호 박사를 부축하며 물었다. 박사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그들은 폐가 주변의 숲속에 몸을 숨기고 벙커 입구 쪽을 주시했다. 잠시 후 박지훈의 부하들이 벙커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총을 든 채 사방으로 흩어져 수색을 시작했다. 이미영은 현우와 탐정 팀원들의 생사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무사히 탈출했기를 간절히 바랐다. 김성호 박사는 이미영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이것으로 강준호 검색에 연락하시오. 모든 증거를 안전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을 벌어줄 테니 당신은 여기서 벗어나야 하오. 박사님은요, 이미영이 물었다. 나는 이곳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들이 나를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게요. 당신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성호 박사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미영을 돕고 있었다. 이미영은 김성호 박사를 남겨두고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사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박사님의 손을 꽉 잡았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셔야 합니다. 저희와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박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시오. 이 늙은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소. 이미영은 김성호 박사와 헤어져 섬의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는 강 회장의 일기장, 윤서의 일기장, 그리고 USB 드라이브가 담긴 가방이 꽉 쥐어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강 검색에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박지훈이 섬 전체의 통신망을 차단한 것이 분명했다. 이미영은 무작정 섬의 해안가로 향했다. 해안가에 도착하자 그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았다. 박지훈의 호화 요트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그리고 요트 주변에는 박지훈의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잡기 위해 요트까지 대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절망감이 이미영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사방이 막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요트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성철 회장이었다. 그는 요트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김대령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지혜와 강현우는 섬에 갇혔고 증거들은 안전하게 확보될 겁니다. 이제 계획대로 바이러스를 해외 바이어에게 넘기고 강상그룹을 완전히 장악하면 됩니다. 이지혜의 몸이 얼어붙었다. 김대령 그녀는 김대령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40년 전 강 회장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또 다른 핵심 인물. 그가 박지훈의 공범이었다니. 이미영은 김대령의 이름이 40년 전 사건 기록에 등장했던 것을 떠올렸다. 김대령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생체 실험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윤서의 죽음에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녀는 박성철 회장의 말에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강 회장의 바이러스 연구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인류에게 재앙을 안겨주려 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현우와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증거들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이지혜는 숨죽이며 요트 주변을 살폈다. 경호원들은 빈틈없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요트에 침투하여 박성철의 계획을 막고 증거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였다. 그때 저 멀리 숲속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이미영은 몸을 바싹 웅크렸다. 박지훈의 부하들이 그녀를 추격해온 것이었다. 그들은 총을 든 채 그녀가 숨어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미영은 사면촉에 빠졌다. 앞에는 박성철의 경호원들이 지키는 요트, 뒤에는 박지훈의 부하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 그 순간. 강 회장의 마지막 간절한 눈빛과 윤서의 억울한 죽음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이미영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녀의 몸을 감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잠수하여 요트 아래로 접근했다. 경호원들은 그녀가 육지로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바다 쪽은 상대적으로 경비가 허술했다. 이미영은 잠수하여 요트의 선체를 따라 이동했다. 그녀는 요트의 한쪽 면에 있는 작은 승강구를 발견했다. 비상용 승강구였다. 이미영은 승강구를 통해 요트 안으로 침투했다. 요트 내부는 호화로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박성철이 있는 사무실만이 들어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요트 내부를 탐색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신발을 벗고 맨발로 움직였다. 그녀의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지만 그녀는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20년 동안 강 회장의 곁에서 갈고 닦은 침착함과 상황 판단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이미영은 문틈으로 안을 살폈다. 박성철은 전화 통화를 마치고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여러 개의 금속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바이러스 샘플이 담긴 케이스였다. 이미영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조용히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박성철 회장님. 이미영의 목소리가 들리자 박성철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분노가 떠올랐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이 여자가 감히 박성철이 소리쳤다. 그는 테이블 위에 경보 버튼을 누르려 했다. 이미영은 재빨리 몸을 날려 박성철을 제압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비틀어 경보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했다. 박성철은 나이든 여인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했다. 당신은 끝났습니다. 회장님, 모든 진실은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이미영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요트 밖에서 총성이 들려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격렬한 싸움소리. 이미영은 고개를 돌렸다. 현우였다. 현우와 탐정 팀원들이 박지훈의 부하들과 싸우며 요트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사히 벙커에서 탈출했던 것이다. 박성철은 이미영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경호원 1위와 이 여자를 당장 처리해. 그의 외침은 요트 외부로까지 퍼져나갔다. 이미영은 박성철을 인질로 잡고 바이러스 샘플이 담긴 케이스들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박성철의 사무실 창문을 부수고 바다로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그 순간 경호원들이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그들은 총을 겨눴다. 멈춰라. 이지혜 감히 네가 뭘 하려는 거냐. 경호원들이 소리쳤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이미영은 외치며 박성철과 함께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차가운 바닷물이 다시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녀는 바이러스 샘플 케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품에 안았다. 바다 위에서는 현우와 박지훈의 부하들 사이에서 격렬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미영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반드시 이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남아 이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바다 위는 아수라장이었다. 총성과 비명소리가 난무했고 현우와 탐정 팀원들은 박지훈의 부하들과 필사적인 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이미영은 차가운 바닷속에서 바이러스 샘플 케이스를 꽉 움켜쥔 채 헤엄쳐 나갔다. 그녀의 폐는 터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정신력으로 버텨냈다. 그녀는 박성철을 인질로 잡고 있었기에 경호원들이 총을 쏘지 못했지만 그녀를 잡기 위해 사방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이미영은 해안가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육지에 닿아 박성철을 제압하고 그를 인질 삼아 현우와 김성호 박사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 강 회장과 함께했던 수상 스포츠 훈련을 떠올렸다. 그 훈련은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생명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술이었다. 수영하던 중 이미영은 물속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다. 그녀는 그 빛을 향해 헤엄쳤다.
그것은 잠수복을 입은 누군가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박지훈의 잠수 특공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녀를 수중에서 제압하려 하고 있었다. 이미영은 케이스를 더욱 단단히 잡고 필사적으로 피했다. 그녀는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마치 물고기처럼 유연하게 움직였다. 그때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미영 씨, 이쪽입니다. 현우는 이미 육지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바다를 향해 손을 뻗어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김성호 박사도 있었다. 그들은 무사히 탈출한 것이었다. 이미영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현우에게 헤엄쳐 갔다. 그녀는 힘겹게 해안가에 도착했다. 현우는 이미영의 손을 잡고 그녀를 끌어올렸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몸은 차가웠고 폐는 터질 듯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러스 샘플 케이스를 지켜냈다. 이미영 씨, 괜찮으세요? 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케이스는 무사합니다. 이미영은 숨을 헐떡이며 답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케이스가 꽉 쥐어져 있었다. 박성철은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이미영을 노려보았다. 이 감히 너희들이 무사할 줄 아느냐. 그때 섬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박지훈의 부하들이 섬 전체를 에워싸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은 사방에서 횃불을 들고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김성호 박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현우는 사설 탐정팀에게 후퇴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박지훈의 부하들을 유인하며 시간을 벌어주었다. 현우는 이미영과 김성호 박사를 부축하며 숲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섬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숲은 빽빽했고 밤의 장막이 드리워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이미영은 윤서의 일기장에 기록된 섬의 지형을 떠올렸다. 윤서는 이곳에서 강 회장과 함께 숨겨진 동굴을 발견했었다고 기록했다. 그 동굴은 외부에서는 찾기 어려운 은밀한 장소였다. 이미영은 그 동굴이 마지막 탈출구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들은 숲속을 헤치며 동굴을 찾아 나섰다. 박지훈의 부하들은 끈질기게 그들을 추격했다. 총성이 숲 전체에 울려 퍼졌고 나무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다. 이미영은 몸을 날려 현우를 보호했다. 그녀는 자신이 강 회장을 20년간 지켜왔듯이 이제는 그의 아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쪽입니다. 저기 저곳에 있습니다. 김성호 박사가 희미하게 보이는 바위 틈을 가리켰다. 그곳은 윤서의 일기장에서 묘사된 동굴 입구와 흡사했다. 넝쿨로 뒤덮여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다. 그들은 동굴 안으로 몸을 던졌다. 동굴 안은 어둡고 축축했지만 박지훈의 부하들이 당장 들어올 수 없는 안전한 공간이었다. 동굴 안에서 그들은 숨을 고르며 몸을 숨겼다. 이미영은 품에 안고 있던 바이러스 샘플 케이스를 확인했다. 케이스는 약간 찌그러졌지만 내용물은 무사했다. 그녀는 테이프 녹음기와 USB 드라이브를 꺼내 현우에게 건넸다. 이 모든 증거들을 강 검사님께 전달해야 합니다. 이미영이 말했다. 그럼요.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현우는 결연하게 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박지훈과 김대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김성호 박사는 동굴 안쪽을 가리켰다. 이 동굴은 바다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어 옛날 강 회장님과 윤서 씨가 발견했던 곳이요. 아마 유일한 탈출구일 겁니다. 그들은 다시 동굴의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동굴 안쪽은 더욱 깊고 복잡했다.
바닷물이 들어와 있어 발목까지 잠기는 곳도 있었다. 김성호 박사는 동굴 내부의 지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망설임 없이 길을 안내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그들은 동굴 끝에 다다랐다. 그곳은 바다와 직접 연결된 작은 통로였다. 통로 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희미한 달빛 아래 통로를 통해 바다로 나섰다. 파도가 거칠게 밀려왔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영이 물었다. 제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배가 있습니다. 이 근처에 숨겨두었습니다. 김성호 박사가 답했다. 그들은 김성호 박사가 알려준 곳으로 향했다. 작은 바위 뒤에 숨겨진 낡은 고무보트 한 척이 보였다. 그들은 서둘러 보트에 몸을 실었다. 현우가 노를 저었다. 보트는 거친 파도를 가르며 섬에서 멀어져 갔다. 뒤에서는 박지훈의 부하들이 그들을 향해 소리치고 총을 쏘았지만 이미 그들의 사정권 밖이었다. 새벽 공항에 도착한 그들은 강준호 검색에 연락했다. 강 검사는 그들의 연락을 받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미영은 강 검색에 김성호 박사의 존재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에 대해 설명했다. 강 검사는 즉시 자신의 팀을 동원하여 그들이 있는 곳으로 출동했다. 강 검사는 이미영이 건넨 증거물들을 보며 경악했다. 강 회장의 일기장, 윤서의 일기장, 그리고 바이러스 샘플 케이스, 테이프 녹음기, USB 드라이브, 이 모든 것은 40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박지훈과 김대령의 악랄한 음모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특히 바이러스 샘플 케이스는 프로젝트 나이트메어의 실체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였다. 이건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범죄입니다. 강 검사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박지훈과 김대령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미영은 강 검색에 강 회장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과 이것이 박지훈의 소행일 것이라는 자신의 추측을 이야기했다. 강 검사는 즉시 강 회장이 입원한 요양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양원의 간호사 한 명이 박지훈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강 회장에게 수면제를 과다 투여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박지훈은 강 회장이 진실을 밝히기 전에 그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했던 것이다. 김성호 박사는 박지훈과 김대령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40년 전 프로젝트의 모든 내막, 바이러스 개발의 위험성, 그리고 윤서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의 증언은 박지훈과 김대령을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지혜 씨, 당신과 박사님, 그리고 강 변호사님 덕분에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음모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강 검사가 이미영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 회장님도 이제 곧 회복되실 겁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제 편안하게 눈을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영은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벽이 찾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강 회장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진실을 찾아줘.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켜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몇 달 후, 강철수 회장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그의 회복은 느렸지만 매일 조금씩 진전을 보였다. 처음에는 희미한 눈빛으로 이미영을 알아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점차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고 이내 짧은 단어들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이미영이 있었다. 이제 이미영은 그의 간병인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자 그의 삶을 함께 나눈 동반자였다. 강현우 변호사는 아버지의 회복을 보며 깊은 안도감과 함께 이미영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갑고 현실적인 변호사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비극적인 과거를 통해 그는 인간적인 면모를 되찾았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이미영과 김성호 박사 그리고 강준호 검색에 깊이 감사했다. 이들의 헌신 덕분에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 박지훈과 김대령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40년 전 윤서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증거, 프로젝트 나이트메어의 실체, 그리고 강상그룹의 자금을 유출하려던 음모까지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들은 국제적인 범죄자로 기소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미래그룹은 해체되었고 강상그룹은 강현우의 주도 아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났다. 강 회장은 재활치료에 매진했다. 그의 기억은 아직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미영의 도움으로 지난 20년의 기억과 윤서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되찾아갔다. 그는 이미영에게 자신의 비밀을 지켜주고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 미영,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강 회장이 힘겹게 이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눈개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가족이셨습니다. 회장님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미영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웠다. 강 회장은 이미영에게 그녀의 모든 청춘을 바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강상그룹의 상당 지분을 넘겨주려 했다. 그러나 이미영은 정중히 거절했다. 회장님, 저는 돈을 바라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현우는 이미영의 진심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영에게 강 회장의 간병을 계속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제는 고용주의 지시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 그녀의 곁을 지켜달라는 부탁이었다. 이미영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강 회장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에게 그는 이제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의 일부이자 그녀의 가족이었다. 몇 달이 더 흘렀다. 강 회장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그는 이제 휠체어에 앉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다. 그는 매일 아침 이미영과 함께 저택의 정원을 산책했다. 정원에는 이미영이 직접 심은 장미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붉은 장미들은 윤서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강 회장은 이미영에게 윤서의 유품을 보여주었다. 윤서가 죽기 전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편지에는 강 회장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자신이 무고하다는 절규, 그리고 박지훈에게 복수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미영은 그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보았다. 이제 윤서에게 떳떳해질 수 있겠어. 강 회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짐을 벗어던진 듯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현우는 아버지와 이미영의 관계를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그는 이미영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녀의 희생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은 현우와 이미영을 불러 앉혔다. 나는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강 회장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미영, 너는 나의 마지막 등불이었고 나를 이 어둠 속에서 건져낸 구원자였다. 그리고 현우, 너는 나의 아들이자 이제 강상그룹을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다. 너희 둘 덕분에 나는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 강 회장은 이미영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이미 그의 가족이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부탁에 이미영은 눈물을 흘렸다. 현우 또한 진심으로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대저택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이미영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 회장과 현우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정원을 가꾸고 강 회장과 함께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를 돌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강 회장은 완전히 회복된 후 강상그룹의 경영을 현우에게 완전히 넘겼다. 그는 현우가 자신의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어갈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 회장은 이미영과 함께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여생을 보냈다. 그들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지혜는 강 회장의 곁에서 그의 마지막 숨결까지 지켰다. 그녀는 20년 동안 그를 돌보며 자신의 삶을 희생했지만 결국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희생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